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온갖 악재들 속에서도 여당은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승했습니다. 서울 관악 같은 어부지리 승리가 아닌 다른 승리 지역의 후보별 득표 꼼꼼히 분석해봐야 할 겁니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민심의 정확한 반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들 둬야 할 겁니다. 4.29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실정이 사면받았다고 치부한다면 오판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건 계정이 다릅니다. 현 권부 핵심에서 구조적으로 저질러져 온 부패와 금권 유착은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려내져야 할 환부입니다. 늘 어물쩡 넘어왔기에 구조화되고 고착화됐던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를 통해 받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의 본고사 결과가 정해질 겁니다. 예비고사 망쳤다고 본고사도 실패할 것이라 판단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5분 막 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선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많은 뉴스와 분석들을 접하셨을 테니까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서 일단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임대웅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참패. 별 할 말이 없는 참패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인천 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광주 서을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수도권 3곳을 싹쓸이하는 동시에 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관악을에서마저 무려 27년 만에 당선인을 내며 짜릿한 승리를 맛본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광주마저 탈당파에 내주면서 전패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치러진 4차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모두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 결과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9%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처음 금배지를 다는 감격을 안았습니다. 성남 중원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독주를 이어간 끝에 55.9%에 달하는 표를 얻어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 35.6%, 무소속 김미희 후보 8.5%를 압도하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인천석 강화을에서도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54.1%로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 42.9%를 비교적 큰 표차로 앞서며 지난 15대 이후 무려 5년 만에 여의도 복귀에 성공하며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와 탈당파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서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52.4%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29.8% 그리고 새누리당 정승 후보 11.1%의 압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표차가 득표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것 또한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일 겁니다. 이번 4.29 재보선 참패로 책임론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데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서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3번의 고비 가운데 첫 번째 고비를 넘어 두 번째 고비의 봉착, 벼랑 끝에 섰지만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당일각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퇴론 등 거취 논란을 사전에 차단,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혀지는데요. 전날 재보선 개표가 시작된 뒤 공개적 입장 표명 없이 두문불출했던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고위정책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 형식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문 대표는 담담한 표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고 했지만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취임 2개월여 만에 최대 난관에 부딪힌 문 대표가 위기 탈출을 위해 꺼내든 키워드는 개혁과 통합입니다. 네. 정면 돌파를 선언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선거 승리의 기세를 당분간은 부리려고 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확인된 광주 민심 사이에서 고민이 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돌출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압승을 거둬낸 새누리당과 제1야당 심판론을 내세워 야권 쇄신을 외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 없이는 제1야당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입니다. 더욱이 텃밭 붕괴로 귀결된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야권 분열 구도로는 총선 승리뿐 아니라 정권 교체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합은 문 대표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 과제입니다. 네. 문 대표는 동시에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불법 정치 대선 자금 및 세월호 참사 문제 등을 고리로 한 대여 전면전도 선포했습니다. 안으로는 개혁 통합, 밖으로는 대여 강공 모드를 통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내부를 추스르며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입니다. 네. 야권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게 역시 여전히 첫 번째 주어진 숙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회동했는데 두 사람은 원내대표를 투표로 정하지 말고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다 만료가 됐죠. 그래서 새로 뽑아야 하는데 선거 참패의 직후에 또 뭐 계파별 새 겨루기 이런 것은 당의 후유증을 더 남길 수 있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합의 추대하자
이렇게 일단 두 사람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당의 공식 의결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반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주 얘기 한번 좀 볼까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선이 됐고 오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방침을 선언했죠. 이른바 호남발 정계 개편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텃밭내 제1야당의 독점적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야권 내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호남 신당론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새정치연합은 그 파괴력에 촉각을 세우며 적잖이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당장 총선 국면에서 야권 분열 구도가 재현, 호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도미노식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광주에서 뉴 DJ들 참신하고 실력 있는 국민을 섬기는 인재들을 모아 비전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며 총선 국면에서 새정치연합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8곳 전역을 포함 호남 전체의 교두보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고는 했지만 네. 야권에서는 호남 신당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당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인자, 변수 인자가 하나 생긴 건 맞죠. 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신당 형태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무소속 연대 등 정치적 결사체 형태를 통해 새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인데요. 천 의원은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패한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에는 선을 그었지만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모임 중심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축으로 야권 지형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야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천 의원이 광주 전남, 전주 덕진이 정치적 고향인 정 전 의원이 전북의 중심축을 각각 자처하면서 네. 호남 신당론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정동영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나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일단은 우세합니다만 고향이라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뭐 또 하고 그런 건 또 아닌 그런 시대가 됐죠, 사실. 자, 이제 국회의원 4.29 재보선 종료됐고 여당의 완승으로 끝이 나면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제공 의혹, 이 검찰 수사 아무래도 속도가 좀 붙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수사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선거라는 변수가 이제 사라짐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두둔하거나 봐주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고 이는 수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도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요구됐습니다. 수사팀이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 했던 것도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요. 네. 하지만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사 논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범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죠. 박범은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불렀어요. 현재도 네. 조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전에 말씀드릴 게 없고 결과를 봐달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앙대의 각종 사업을 놓고 두산그룹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결과를 보면 안 된다.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 결과를 보시면 된다. 네, 죄송합니다. 그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년, 2012년 본교와 안성 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 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에서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무쏘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 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네. 두산엔지는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박 전 수석의 장녀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부인의 큰딸의 중대 교수 채용. 이게 상당히 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혐의가 좀 짙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범은 수석,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에도 아마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요. 중앙대 총장도 역임했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결국 뭔가 이상하게 뭐가 빨리 나가거나 하면은 꼭 뒤에 이렇게 사단이 나는군요. 자, 교육 관련 뉴스 한번 볼까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2017년 대학에 입학할 때 10명 중에 7명은 수시 모집으로 진학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가 이제 대폭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30일 발표했습니다. 2017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 5,745명으로 전년도 36만 5,309명보다 9,564명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 인원은 24만 8,669명으로 전년보다 4,92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서 비중은 66.9%로 2016학년도보다 3.2% 높아졌습니다. 69.9%는 수시 모집 사상 최고 수치인데요. 또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 방식이 정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생 다수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전형을 통해 대학에 가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학생부는 학생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0분입니다. 게시판 좀 보죠. 다름과 닮음림. 야권의 빅텐트론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직생의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천권과 당직 등에서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등의 지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빅텐트로 뭉칠 수 있다면 새누리당과 선거로도 겨뤄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빅텐트를 반대한다거나 빅텐트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거나 또는 못하는 게 아니고 빅텐트를 이루어낼 역량이 못 되는 거죠. 빅텐트 얘기가 나온 지는 지난 대선 그 전에도 직전에도 제기가 됐었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각 정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큰 우산 아래 모이자, 큰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라는 건데, 물론 그럴 경우에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고 늘 이견과 사소한 분란 이런 것은 계속되는 점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일단 몸집 전체는 하나로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런 이점은 있지요. 단지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누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검토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4.29 재보선이 남긴 것 중에 역시 이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15년간의 고통님, 얼마 전에 강기정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였나요? 질문 주셨던 그분이시죠.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 무언가 바람이 불더라도 대선까지 다시 통합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요? 이번에 새정년의 실력을 봤을 때 총선, 아니 대선일 듯 쉽지 않을 듯, 총선이든 대선이든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국민들도 아직도 야당 쪽에 표 줄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5년 정도 다시 보수당 정부를 한번 겪은 후에나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글쎄요, 이번 결과만 이렇게 좁게 여기에만 주목해서 보면 이런 우려나 염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정치는 정말 생물이죠. 이번 4.29 재보선의 성격이 변해오는 과정을 봐도 참 드라마틱하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처음에는 그냥 통진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박탈 3석을 합치는 것이 됐다가 인천이 추가됐고 그러다가 성완종 파문이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격렬하게 붙었고 양당 대표가 사활을 걸었지 않습니까? 결과 이런데 예비고사는 예비고사입니다. 다만 전패했다는 것과 표차가 상당히 득표율 차가 많이 났다. 그다음에 야권 분열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재인 대표도 절체절명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지만 그 정도 숙제를 남긴 것이지 내년 본고사까지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거는 프레임과 바람 이것도 분명히 큰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렇게 낙담하실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곰님,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 요금 내렸다고 네 거리마다 새누리당 프랜카드가 걸렸어요. 벌써 총선을 준비하는 것 같네요. 네, 당 이름으로 이거 내렸다고 하면 정말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가 바가지 써서 장기 계약했다가 지금 국제 가격이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겨우 한 10%가량 내리던가요, 이번에? 이걸 자기들 공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장기 계약했던, 비싸게 장기 계약했던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권 교체 가능? 이라고 물음표 찍으신 분은 야권은 유능한 정치인은 많은데 이를 아우르며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부재가 문제다. 이렇기에 무능한 현 정권이 계속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었으면 하는데 서로 잘났으니. 노무현의 부재는 크죠. 노무현과 문재인이 둘도 없는 친구고 그랬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사이에 개인적 돌파력이나 정치적 잠재 역량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파력과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로잡는 어떤
권위적이지 않은 카리스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선을 자극할 줄 아는, 인위적으로 자극했다는 게 아니고 그의 행동 자체가 곧 진실로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은 전무후무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윙스님, 새정년의 박완주 대변인, 이름 알죠? 뭐 그렇게 유쾌한 사람 아닙니다.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네티즌이 우리 대신 대법원에 댓글 달아서 항의해달라, 이를 지적하자 앵커에게 무리하게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했다가 제가 좀 항의를 하고 지적을 했죠. 지금 뭐 원내 대변인인가 그러는데, 이런 인자들이 있는 한 새정년 지지자마저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가 없다. 새누리 지지자는 비가 와도 추워도 몸이 아파도 투표장에 나온다. 이 충성도를 어떻게 결집해낼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뭐 적극 투표층에서는 늘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거 말이죠. 해파리님, 새정년 아직 멀었다. 국민들한테 손 내밀기 전에 선거에서라도 합심하는 모습 보여줘라. 대표한테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당원 전체가 움직였는지 생각해봐라. 네, 이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표를 문재인이 맡았건 이재인이 맡았건 김재인이 맡았건 이거 문제가 아니고, 당을 하나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보고, 그건 역시 대표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진정한 리더인 거고, 대표가 해야 할 일이죠. 뭐 문재인한테 지금 막 전가하지 마라 이러는데, 물론 문재인 대표가 뭐 아주 치명상을 입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될 정치 자원이긴 합니다만, 왜 협조하지 않느냐?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안 바쁜 벌꿀님, 누가 보면 총선 대선 다 진 줄 알겠네요. 박근혜 대선 불법 자금 게이트가 더 큰 건데. 네, 동감입니다. 호남당, 혼합재료님, 호남당이라고? 야권 분열 제대로군요. 글쎄요, 호남당을 표방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정배 당선자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작은 야당, 작은은 빼겠습니다. 또 하나의 야당을 도모한다면 그거는 시대적 소명과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고 성공하기 힘들죠. 지금이라도 야권 변혁과 범진보 진영의 그랜드 플랜을 내놓고 정책으로 승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역 정서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의 복원은 선거 때 써먹은 구호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 반대했는데, 지금이라도 그건 당장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정당의 대결 구도로 가서는 절대 이기지 못할 뿐더러 이긴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를 갖기 힘든 승리일 것이고, 물론 영남 지역이 지금 지역 정당화도 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지역 정당 맞불을 놓아야 한다? 그것은 정도도 아닐 뿐더러 필패 구도일 겁니다. 와신상담님, 내년 총선 대승을 위한 면역 예방 주사라 생각한다. 이번 참패 결과를 거울 삼아 반성과 원인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개혁을 추구해라. 주문 주셨습니다. 제가 페이북에 올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이 뒤에 뭐 수정 증보판으로서 결정판, 종합판으로 하나 다시 쓴 게 있습니다. 봐주실 거면 기왕이면 그걸 봐주시죠. 이슬님, 새정치민주당은 왜 졌냐고 묻지 말고 뭘 했냐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하라. 국민이 안 믿는 당은 당이 아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이라. 네, 그렇고요. 이강윤 앵커님과 조합은 여러분 토닥토닥. 다름과 닮은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재보선이 수구 보수 세력의 황금 어장이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졌다. 선거 결과는 역시나로 끝났다. 새정년은 처절하게 반성해라.
정치적으로는 이재명과 정청래 의원칙과 소신, 선명성과 투쟁력을, 경제력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을지로위원회를 벤치마킹으로 거듭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정치력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거 왜 새누리당 지지자는 막 콘크리트인데 왜 우리는 못 그러나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축구가 왜 하는 겁니까? 축구하는 이유는 상대편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원을 압박하고 다 차지하고 패스율이 높고 볼 키핑 시간이 높고 키핑 능력이 우수하다 한들 볼을 못 넣으면 일단은 못 이기잖아요. 잘하면 비기거나 아니면 지는 거죠. 똑같죠. 투표도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겁니다. 그게 이른바 집토끼인 것이고, 거기서 지지층 외연을 넓혀가는 것, 산토끼도 데려오는 것이고요. 산토끼를 하나 데려오면 저쪽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1.5 이상의 숫자적 증가를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을 살피겠습니다.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대표 삼겹살로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은 특별히 텍스트로 삼는 어떤 기사나 컬럼 없이 제가 어제 4.29 재보선에 대한 저의 논평이라고 할까요? 제 짧은 생각이지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어느 대목을 PD가 이렇게 낭독을 해주고 하는 건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그 이후에 나온 재보선 관련 뉴스들 종합해서 그냥 머리에 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그리고 문재인, 그럼 김무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 인물 위주로. 아시다시피 바둑이나 야구 경기가 다 끝난 뒤에 복귀하는 건
기본적으로 죽은 자식 무어 만지기 격이지요. 사후의 해설은 다 누구나 잘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건 다 일단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요. 다만 복귀나 정리는 다음을 위해서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천정배 당선자 경우입니다. 탈당과 출마선언 이후 줄곧 제1야당 심판론으로 포장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호남 정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호남 민심과 지역 정서에 호소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 퇴행적 주장입니다. 당선은 됐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정치적 오류마저 사면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정배 후보가 싸워야 했던 주적은 제1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야당 새정년의 문제점도 아울러 따끔하게 지적하는 정도 그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지껏 호남, 특히 광주 이런 데서는 새정년 타이틀로 나가면 거의 다 늘 됐기 때문에 새정년 공천을 받은 후보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꿨거나, 이를테면 정부 여당을 먼저 공격하고 야당도 이 점은 고쳐야 한다. 나는 이런 야당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정신 똑바로 차리는 야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았는데 순서는 뒤바뀌었죠. 아무리 거물이라도 선거 막판에 치다르면 초조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 무리수를 둔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천정배 당선자는 처음부터 이것을 내세웠어요. 호남 정치의 복원. 자칫 지역 정서에 기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천정배 후보는 당선됐습니다. 천정배 당선자는 호남 정치의 복원이 아니라 진보권의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일각에서 천정배발 야권 재편을 얘기하는데 그 명분은 약하다고 봅니다. 시도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천정배발 야권 재편이 호남에 기반을 둔 또 하나의 야당이라면 그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기반한 특정 지역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야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제2의 지역 정당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자민련의 휘발, 몰락, 사라짐,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호남을 주축 기반으로 하는 새 야당이 아니라 개혁 희구층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정배 정도가 내놓으면 무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동영 후보. 도대체 긴 이름의 국민 모임으로 끝나는 지금 창당 준비위원회 과정이죠. 그 국민 모임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정립한 게 있기는 합니까? 국민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세균, 정동영 등등 분들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국민 모임과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은 뭡니까? 인재 영입이 안 돼서 결국 국민 모임의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정동영 씨가 후보로 나섰다가 승리를 여당에 헌납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개인적 지명도와 관악을 선거구 내의 호남 출신 유권자의 기댄 바가 컸다는 것을 역시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인재 영입위원장이 온갖 욕 들어가며 출마한 국민 모임은 우선 그 정체성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누구와 하려는지가 갈수록 요령 부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윤곽이 잡히고 무엇을 지향하는 어떤 진보정당을 꿈꾸고 있구나, 그리려고 하는구나가 다가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어설픈 분파이자 어부지리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 억울해하기 전에 왜 국민 모임이 필요한지 내적 승인 절차를 먼저 밟기 바랍니다. 야박한 얘기지만 정동영과 국민 모임의 한계이자 현 주소를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향후 국민 모임이 나아지거나 세를 확장시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개혁 희구층 전체를 위해 뭘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시대 정신에 올바르게 복무하게 되는 건지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국민 모임의 존폐 문제를 포함해서요. 다음, 문재인 대표 한번 생각해보죠. 탈당한 사람들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선거가 끝난 후 오늘 오전 10시 선거 후 개표 후 일성에서 그런 점은 밝혔지만 향후 야권을 아우를 추동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취임 후 80일 동안 보여온 의욕적 행보에 비하면 어제의 참패로 인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활동 공간은 많이 궁색해질 겁니다. 그건 패배가 가져다주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천정배 후보가 나선 광주에서는 제1야당 심판론이 먹혔습니다. 일정 부분 먹힌 거 사실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서울 관악은 물론 본질적으로 어부지리이긴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확실하게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풀어야 할 두 번째 숙제입니다. 관악에서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는 뭘 말하는가? 야권의 전국 대응 방식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 표 흡수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번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끝내지 못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선거 환경, 정치 환경이 크게 바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간에서 요즘 그런 말들 합니다. 이번 승리가 새누리당에게는 마약이고 정동영 후보나 국민 모임에게는 사약이고 새정치연합이나 문재인 대표에게는 쓴 약이다. 왜죠?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병에는 좋다. 그 쓴 약이요. 지기 힘든, 패배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에서 또다시 야권은 완패했습니다. 총체적 리셋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고 28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로 출마했을 때부터 역설해왔지만 아직은 크게 부족합니다. 리모델링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간에 철거 대상 건물을 아직 허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 후 80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바꿔내리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잠재적 역량, 이분이 리더십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던져진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에 대한 애정과 엄연한 사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재인 대표와 제1야당은 천정배나 정동영과 싸워서는 안 됐습니다. 정권과 싸웠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진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투표율까지 20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면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딴지 걸기와 억지 부리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예상 못했던 걸까요?
또는 새누리당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요번에만 갑자기 이렇게 뻔뻔해진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히 보아왔던 거 아닙니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이전에 누구나 본능적인 발버둥일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거에 대응을 했었어야죠. 이를테면 특사 사면 2번, 참여정부 내에서 2번의 사면이 있었다. 그 논쟁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석이 됐죠. 그러다가 선거 전날, 하루 전날 대통령이 그것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법적 위배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겼습니다. 야당은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거려서 다 총합해서 선거전의 역량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젠틀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0일 동안 계속됐음에도 정권 심판론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1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역량이자 현 단계의 한계입니다. 온갖 악재들 속에서도 여당은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승했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조직이 강한 여당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재보선에서 계속 여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당, 이명박 정부, 여당 계속 졌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뭔가 재보선은 이렇다라는 등식이 깨진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재보선 4번 치러졌죠? 다 현 여당이 이겼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성완종 리스트가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힘은 빠지겠지만 이 문제 계속 집요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자기 손이나 자기 허벅지 한쪽 잘라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친박계 타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은 정치, 부패 구조, 금력과 권력의 유착을 뜯어 고친다는, 말 그대로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야당에게 돌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비고사 망쳤다고 본고사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깁니다.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문재인이 남긴 것,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받은 숙제, 그게 앞으로의 1년간의 야당의 할 일이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안일 겁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가 말했던 4대 0. 저는 그냥 가능성만 얘기한 거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상한 건데. 어쨌거나 뭐 참 웃으면서 말할 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게 명확히 들어맞았는데 뭐 오늘 할 얘기는 뻔하죠. 패인 분석. 뭐 그게 또 승인이 저쪽에서는 승인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야권 네네. 어떻게 될지 분열상이 더 심해질지 통합의 물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터질 수 있을지 이런 얘기 한번 쭉 물을 흘러가듯이 한번 좀 들려줘 보실래요? 일단 뭐 당분간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표 체제가 뭐 이선퇴를 한달지 이선퇴전을 한달지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렇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올 하반기까지를 놓고 보면 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특히 이제 광주 서울 그리고 이 서울 관악을 이 두 곳의 패배, 새정치연합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언론의 평가 중에 하나 또 전문가들의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당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만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 권노갑 상임 고문 등 이 동교동계 지원 여부를 두고 초반에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과정에서 이 새정치연합 내부가 좀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래도 잠깐 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이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이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이제 의원이 됐죠. 이 광주 서울에는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 당내 뿌리 깊은 이 세력 간의 불신, 갈등 이런 것들이 잠재돼 있고 이게 이 결정적인 순간 이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 되면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분출하고 있음이 여실히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힘을 합치자 혹은 야권 분열의 패배 요인이었으니 우리 하나로 뭉치자 하는 그런 엄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인을 놓고 지금 오늘 이 문재인 대표가 이 10시에 이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을 밝힌 걸 두고도 지금 비노 진영에서는 뭐 드러내놓고 이 문재인 대표를 대체할 이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문재인 대표 자체를 흔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문재인 대표가 전체적인 자신의 책임과 함께 당의 부족함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묶어내고 모아내는 그런 움직임은 뭐 여기저기서 있기는 있겠지만 적어도 뭐 올해 연말까지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하나의 단일 대오로 정말로 이 뭉쳐서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뭐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 그 가능성은 그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천정배 의원이 어떤 역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네. 이게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호남 자민련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사실 최악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설마 천 대표가 그걸 추구하진 않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주 퇴행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년에 이제 곧바로 총선이 있고 네.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다 개파간 세력, 역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쪽으로 뭐 힘이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목은 뭐 단순히 예. 이 뭐 가능성의 수준 정도에서 얘기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 현실화할 여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더더군다나 지금 여야의 이 정치적인 이 내부 역관계를 보면 새정치연합은 어느 누구도 지금 그 당내 세력 판도를 아우르기 힘든 예.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네. 이 호남자민련 비슷한 아류의 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호남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는 여전히 제기가 되겠죠. 네네. 정치의식이 어디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이 또 호남인데 그나저나 양 기자 이번에 그런 얘기 오늘 뭐 한간에 도는 유행어 같은 거 이번 평가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번 새누리당에게는 승리가 마약 중독성이 강한 정동영이나 국민모임에는 사약이고 네. 문재인과 새정연에는 쓴 약이다 이러던데 국민모임이 정당으로서 뭐가 출범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상황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정의당의 역할과 기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것이 정치권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기 어렵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뭐 마약, 쓴약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야당 지지자이실 텐데 근데 이게 그렇지. 쓴약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이 기대와 바람을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부터 이 야당 출입을 좀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새누리당 출입을 하면서 네. 양쪽에 서로 다른 문화?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요. 그 작년에 네. 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 6.4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새누리당이 굉장히 선점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는 무려 11대 4로 대승을 거뒀었고요. 예. 그때
그때 새누리당 주변에서 혹은 정치평론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예. 새누리당은 그 독약을요.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면 죽는데 저기가 있잖아요. 포도주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심장병 환자들이 뭐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그게 약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성을 키워가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까지 절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도 결과적으로 보면 마약이라기보다 자신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이 성과 이런 것들을 재확인한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자신들이 증명했고 이거를 체화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맞는 거지. 네. 이게 아마 이렇게 이겼으니 새누리당이 자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스개 비슷한 말을 물론 뭐 이제 그 약에 비유해서 짧게 단순화시키다 보면은 이제 비약도 생기게 마련인데 우리 양 기자가 정색을 하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이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새누리당은 그것을 최대치까지 다 복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섭취를 해서 자양분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기는데 익숙해 있다 이거죠. 이기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작년 730 이번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가 뭐 몇 군데 안 치러졌고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네. 작년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 7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비주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유도 있겠지만 예. 비주류도 열심히 한 게 있겠지만 친박 비주류 누구도 가릴 것 없이 현장에서 아주 땀빨뻘 흘리면서 후보가 우리 쪽이든 뭐 비주류든 친박이든 상관없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그게 이제 정치 문화의 차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거라는 공간이 어쨌든 표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얼만큼 매끄럽게 진행되는가는 사실은 외부에서 다들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야당이 내년 본고사 잘 보고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실 그 가능성을 점쳐보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야당 특히 이제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는 정치 입문 이후로 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기도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그거는 평가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건 또 뭐 정치인 문재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35분, 36분 돼갑니다. 게시판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팥방앗간님, 새누리는 지지자들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나요? 그걸 묻고 싶네요. 제가 조금 늦게 봤거나 새로 고침을 안 해서 양 기자하고 통화 끝난 직후에 혹시 올려온 건 아닌가 싶고요. 새누리당이 지지자들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기는 뭐 그냥 무조건 뭐 말뚝만 꽂아도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더불어 살자님,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의 변신이 선거 후 실현되면 나라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 걱정이다. 야권은 분열도 문제고 좀 순진하다고 할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 지금의 상황이 정조의 사후 세도 정치 시작 때와 비슷한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민들 좀 정신 차리자. 네, 조선 후기 안동김 씨, 파평윤 씨 이렇게 이어지는 권문세가들의 세도 정치 초기와 이렇게 또 유사성을 찾으면서 비유를 해주시고 있네요. 네. 지읒 2개 쓰신 분 얘기입니다.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듣기 괴롭지만 현실적이고 아주 냉철한 분석이다. 새누리당 저것들 정말 무서운 놈들이다. 5시 반에 올리신 거 보니까 아마 양정대 기자의 정가 분석에 대한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할 때는 냉철하게 해야 되죠. 네. 다름과 닮음님의 제안 한번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천정배 등 모든 야권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해봐라. 종북몰이에 절대로 주눅 들면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구더기를 두려워했다면 지금 우리는 된장 구경도 못할 것이다. 네, 뭐 이게 이제 뭐 빅텐트로 갈 수도 있고 잘 되면 그러는 건데 남산 스카이님이 그러면 큰형 되는 거죠. 찬성합니다. 이러셨습니다. 나실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하는 법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뭐 스코어는 잘 내죠. 투명낭인 여기를 찍어야겠다는 열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이 말이시고요. 공부 못하는 고1 학생이 고2가 되면 뭐 저절로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백마탄 왕자님,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을 합법적 틀 안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탄핵을 했는데 현 정권은 아프다고 드러눕고 야당의 특별 사면도 부정인 것처럼 병상에 누워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기가 막힌다. 예, 이건 주명 아빠님은 굉장히 길게 써주셨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죠. 이걸 제가 다 읽기는 조금 시간상 그런데 분열하면 망한다. 야권 분열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주 의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는 아름다운 노동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성격이 강인하지 못했던 유방과 유비가 한 일을 되새겨 본다면 앞으로 야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삼국지의 비유를 해주셨군요. 백마탄 왕자님, 뭐 안철수 광주 지원 유세도 한 번도 안 가고 동교동계도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렁슬렁하고 단일화 뭐 이런 노력 없고 그러니 선거 필패일 수밖에 없었다. 단일화는 사실 이번에는 뭐 물 건너 갔던 거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튕겨쳐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단일화는 사실 불가능했었죠. 투표를 한 사람이 우린데 누굴 탓하겠소? 담손님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블루벨벳님, 네, 고맙습니다. 네. 게시판들, 오늘은 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거 얘기고,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반성과 성찰, 그 다음에 분열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거에 대한 여러 기탄 없는 견해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게시판은 여기까지 보고, 진짜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42분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수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1심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3심까지 그대로 만약에 굳어진다면 조희연 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죠. 조희연 후보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을 맡았었고, 이후 조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공보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호흡을 같이 해오면서 9달 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수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이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조금 혹시 그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들, 그게 랜덤으로 무작위로 설정이 되고 피고 측에서도 다 그분들 명단 이런 걸 사전에 보고 동의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명단까지 보지는 못하고, 네. 변호인과 검사가 네네. 배심원 풀 중에서 배제 신문을 합니다. 네. 배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분들을 배제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동의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 변호인도 그 과정이 어쨌거나 직관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의, 그러니까 의사는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1심 선거 결과란다. 어제 재보선이 치러져가지고 하루 종일 예.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말이 예. 꼬이네요. 그 1심 결과 예상했었습니까? 솔직하게? 사실은 저희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를 두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사법부에서 그 사법 정의를 잘 지켜주셔야겠지만, 또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 행위가 선거 과정에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무죄 쪽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두 후보 측에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예. 저도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 이 대변인 그때 캠프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편지를 한 번씩 공개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네네. 기자회견으로 질의를 드리고 해명 요구를 한 거죠. 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해명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어서. 예. 공무원들 수요일 예, 안내 방송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생방송의 감사합니다. 묘미입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해명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께서 편지글로 답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편지글로 답신을
한 차례씩 했죠. 예. 그 당시에 고승덕 후보도 뭐 조희연 후보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등 뭐 제기했는데 그거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됐어요.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뭐 정치적 기소다. 이제 죽은 자식 무어 만지기처럼 이렇게 된 거고 중요한 것은 향후의 재판 방향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뭐 조금 예기치 못한 결과를 보고 당혹해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배심원단이 검찰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대응 논리가 좀 더 치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 양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항소심은 배심원단이 없는 일반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숙해 있는 그런 재판인 거죠. 네. 국민참여재판 1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법리적으로 그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그 사실을 허위인 줄 알고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인 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언제냐면 2015년 3월 26일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참 뒤죠. 그러니까 공판 시작 한 달도 채 안 되는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검찰 쪽도 확실하게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라는 거를 확증을 한 거죠. 아, 그렇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의 주장은 이제 당시에 고 후보가 공개한 여권 사본, 여권 사본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서 확증을 내놓으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했고 그 확증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따라서 검찰이 자료를 내놓은 게 2015년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확증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를 아니까 재판부도 그런 요구를 한 거고, 검찰도 4개월이나 걸려서 그것도 대검찰청의 해외 자금 도피 수사팀의 도움을 얻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개월 지나서야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희연 후보 쪽이 그게 허위사실임을 명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차도 바로 얼마 전에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걸 우리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건 뭐 정석인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법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나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률 중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위험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또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미필적 인식만을 가지고 저희를 기소했고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했고 그럴 자유가 있는데 반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미필적 인식이라는 이유로 유죄 선고 그것도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유죄 선고 받았다는 이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검찰은 700만 원을 구형했던가요? 그렇습니다. 700만 원. 지금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지금 벌금 500만 원이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2심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2심은 국민참여재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뭐 일각에서 변호인단 교체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도 막 1심 판결 나온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상당히 SNS를 뜨겁게 달궜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변호인단 교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 저희 1심 변호인단들께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리적인 면에서나
또 사실관계 면에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사실 제가 솔직한 심정은 문제는 그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지 그 변호인단의 그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형태였고 2심은 또 항소심에서 1심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주로 다루는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로 이제 각종 토론 공간이나 아고라 이런 게시판에 이런 얘기도 좀 한때 승했었습니다. 예. 자사고 이거 재지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상당히 좀 마찰을 빚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교육감에게 조금 여론상 왜 좀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빅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뚜렷이 관심이 있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불리한 여론이 좀 형성되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보 교육감으로서 기치를 분명히 세우고 당선이 됐지만 취임 후에 마찰을 줄이려는 점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조희연 컬러가 분명한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멈칫거렸던 게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도 하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별도의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반박하시겠습니까? 우선 자사고 정책은 근본적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책이었던 거는 틀림없고요. 예.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시절에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신 서남수 교육부 장관께서도 자사고의 폐지 또는 자사고의 면접권을 없애는 이런 안을 만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게 유야무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사고 때문에 벌어지는 고교 교육의 어떤 왜곡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취임 직후에 바로 그 문제가 부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 전임자께서 좀 진행을 해놓으셨던 것을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되지도 못했고 또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문제를 그 자사고를 말하자면 폐교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한 점도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표피적으로 보시고 뭐 괜찮은 학교인데 왜 없앨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시는 거 보면서 참 세밀한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건 참 어렵구나 이런 걸 좀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뼈저리게 느꼈는데 정말 그 정책을 펴기가 힘든 게 한쪽에서는 자사고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교육감이 들어서자마자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 중간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었죠. 만약에 이게 그 교육감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 안에 있는 일이라면 또 저희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계속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던가 뭐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든가 해서 계속 이제 좀 갈등을 빚었던 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이번 유죄 판결 1심이긴 합니다만 유죄 판결로 혹시 뭐 직원들 근무 자세 좀 동요를 한다거나 조희연 씨 개혁 정책을 박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어떻게들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약간 위축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까?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뭐 끝난 게 아니고요. 결론이 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1심 판결이 난 다음날 바로 조현 교육감께서 저희 직속기관과 산하기관 그리고 청내 간부들을 다 모으셔서 재판 결과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던 정책을 변함없이 잘 추진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술렁이는 교육청, 뭐 조의연표 교육청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기사를 많이 쓰시는데요. 예. 사실은 그런 기사 쓰기가 좀 좋으시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계신 간부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공정택 교육감님이나 또 광래현 교육감님이 구속되시거나 그럴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뭐 구속도 되시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금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부들도 누구도 이렇게 유죄로 나오리라고 잘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2심에서는 예, 소망스러운 결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녹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